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심리학 개론 이번 강의는 제4절입니다. 제4절에 사회학습이론, 정신분석이론, 새로운 진로발달 이론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에서 출제되었던 영역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1번의 사회학습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크롬볼츠인데요. 크롬볼츠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번의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보딘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세 번째 새로운 진로발달 이론들을 보면 준커가 제시한 5개의 진로발달 이론에서 첫 번째 샘슨 등이 제시한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법이 있습니다.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법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별표 2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사회 인지적 조망이 있습니다. 브라운, 렌트, 해케트란 학자에 의해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 또는 사회인지적 조망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출제된 포인트입니다. 별표 2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치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에서 브라운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고요. 맥락적 관점이 있습니다. 별표 하나고요. 자기 효능감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반두라가 되겠죠. 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별표 하나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어떤 관점이나 모형이나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 3개짜리인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인데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잘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정을 단순화하려는 시도로 진로 선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로 삶의 사건들 가로 닫고 거기에 관심을 보였던 학자가 바로 크롬볼츠, 미첼, 겔라트가 되겠습니다. 크롬볼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발달 과정과 관련이 있는 요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입니다. 유전에 동그라미 치고요. 능력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2번은 환경, 조건과 사건입니다. 환경, 동그라미 치고요. 사건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학습 경험입니다. 학습 경험에 밑줄 치시고 네 번째는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과제, 동그라미 치고요. 기술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첫 번째,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입니다. 타고난 특질을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든지 유전적 소인이라 말하죠. 환경 조건과 사건은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이 기술 발달이나 활동이나 진로 선호 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위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삶의 사건들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환경에서의 나타나는 특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학습 경험은 도구적 학습 경험, 그 다음에 저희 뒤에 보면 연상적 학습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학습 경험도 상당히 중요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학습 경험이 직업적 행동에 대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을 말 그대로 도구적 학습 경험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상적 학습 경험이라고 합니다. 자, 과제 접근 기술은 문제 해결 기술이나 작업 습관이나 정신 구조나 정서적 반응이나 인지적 반응 등 끊어요. 개인이 개발시켜온 기술 일체를 말합니다. 개발시켜온, 이제까지 쭉 개발시켜온 기술적인 부분들을 과제 접근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사회학습 모형과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학습 경험과 진로 선택, 두 번째 직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번째는 개인의 신념에 대한 사회학습 모형의 접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죠. 사회학습 모형은 직업 선택에서 학습 경험과 영향을 강조합니다. 크롬볼츠는 각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 진로 선택을 이끄는 중요한 영향 요인을 발달시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경험에 학습 경험도 포함되겠죠. 자, 직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수많은 인지 과정, 환경과의 상호작용, 타고난 개인의 특성이나 특질,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가치 있는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 긍정적인 말이나 상징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의 신념에 대한 사회학습 모형에 또는 사회학습 이론에 접근을 보면 어떤 신념이 도출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진로 결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상담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신념이 도출되는지 개인의 신념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심화학습을 좀 보죠. 그리고 이제 제가 판서로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자, 크롬볼츠의 진로 의사 결정에 대한 사회학습 이론은 교육적, 직업적 선호, 기술이 어떻게 획득되며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 현장의 일들이 어떻게 선택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발달된 이론입니다. 강화 이론이나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이나 인지정보 처리 이론의 기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화 이론이라든지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고전적인 행동주의 이론, 그냥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강화 이론도 어찌 보면 행동주의 이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인지정보처리 이론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회학습을 할 때는 인지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지정보처리 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은 그의 독특한 학습 경험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 경험과 진로 선택이라든지 직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것들을 사회학습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행동들은 본질적인 발달이나 심리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각 개인의 독특한 학습 경험 가로 닫고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학습 이론이니까 학습 경험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경험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강화된 사건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사건들의 인지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을 자기 주변의 우발적인 강화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를 꾀하는 지적이고 문제결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은 그의 독특한 학습 경험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미첼과 크롬볼츠는 이 크롬볼츠의 학습 이론을 포함한 초기의 사회학습 이론을 확장시켜 LTCC라고 해서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 L은 러닝입니다. 그 다음에 T는 theory가 되고요. 그 다음에 of, CC는 커리어, 그 다음에 카운슬링이 되겠죠. 이라는 완전한 사회학습 이론을 제안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러닝 theory 하면 학습 이론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커리어 상담이라고 하죠. 커리어 상담, 진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의 학습 이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진로 상담의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완전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론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생애 사건에 기초하여 진로 선택의 과정을 간단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론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특수 능력, 동그라미 1, 환경 조건과 사건, 동그라미 2, 학습 경험의 동그라미 3, 과제 접근 기술의 동그라미 4, 이 네 가지 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사회학습 이론의 좀 기본적인 것들을 보았는데 진로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 네 가지를 정리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자,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인데 사회학습 이론에서 학습 경험의 학습 경험이나 삶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습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삶의 사건 등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가지의 요소, 네 가지의 영향 요인이다. 진로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전과 능력의 동그라미를 쳤죠. 자, 유전적인 요인 and 특수한 능력, 특수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타고난 기질이다. 타고난 기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호로 매기죠. 두 번째는 환경 조건과 사건이었습니다. 환경 조건과 사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중요시하는 학습 경험이 있었죠. 학습 경험도 진로 선택의 영향 요인이 되고, 자, 네 번째 문제 해결 기술이나 인지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등 과제 접근 기술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제 접근 기술. 자, 문제 해결 기술 등을 말하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문제 해결 기술 등 이제까지 개발해온 기술 일체를 과제 접근 기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제 그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을 좀 보십시오. 좀 더 심화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된 우연은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자, 1번에 보면 계획된 우연이란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 중에 하나로 사람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로에 연결된다는 뜻으로 진로 선택의 경우 적성이나 흥미를 중요시하지만 우연도 그와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을 진로나 삶의 어떠한 부분에든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 계획된 우연은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이용 감수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거기 밑줄 친 부분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게 설명되어 있어요. 계획된 우연 이론을 보면 계획된 우연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진로 상담에서의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획된 우연은 제가 좀 이따가 판서를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연이란 의도나 계획에 상관없는 거죠.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다. 언뜻 계획된 우연이라는 용어는 서로 모순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우연이 발생 당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사건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사건들과 자원들을 활용하여 학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우연 이론은 우연적인 사건들을 인식하고 스스로 창출하며 기회를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위에서 있었죠. 다섯 가지. 거기 보면 호기심이나 인내심이나 유연성 또는 융통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낙관성, 위험 감수의 다섯 가지 기술을 제시하는데 다섯 가지 기술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6번을 먼저 보시죠. 위에 다섯 가지 기술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때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연이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것도 크롬볼츠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크롬볼츠 이론의 기원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세 가지였는데요. 강화 이론, 그 다음에 행동주의론, 그 다음에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법,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획된 우연 이론,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시죠.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계획되지 않는, 의도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기 우연이라는 것은 맨 위에 보면 3번을 보십시오. 우연이 발생 당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박스 바로 위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방가루 2번에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을 진로나 삶의 어떤 부분에든 긍정적 효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개인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우연히 어떠한 경험을 합니다. 자, 우연히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경험에 의해서 바로 긍정적인 효과로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하나의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6번에 보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시킨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시킨다. 그런데 개인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니까 개인 스스로 새로운 기회 창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5가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5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자, 이러한 것이 되려면 5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그 5가지 기술의 첫 번째가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는 것을 바로 호기심이라 했어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탐색입니다. 새로운 기술 탐색이라고 쓰겠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탐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인내심입니다.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했어요. 자, 인내심은 어려움에도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인내심이라 하고, 세 번째가 유연성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유연성 하면은 융통성과 동의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유연성은 태도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태도, 환경 변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낙관성입니다. 새로운 기회에 대해 가능성을 보고 획득 가능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낙관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측면, 거기 낙관성이라는 것은 보통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거니까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마지막에 이제 위험 감수가 있습니다. 위험 감수. 자, 위험 감수는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 행동을 취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 우리가 불확실할 때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좀 위험스럽죠. 그러나 그걸 감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 행동을 취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가 호기심이고, 두 번째가 인내심이고, 세 번째가 유연성, 융통성이고, 네 번째가 낙관성이고, 마지막이 위험 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문자 암기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5글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크롬볼츠에 대해서 2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학습 경험이나 삶의 사건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거기에서 이제 4가지의 영향 요인들을 크게 제시했죠.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크롬볼츠가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 계획된 우연이 뭐냐. 계획된 우연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연히 어떠한 학습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긍정적인 효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개인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계획된 것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5가지 기술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신분석 이론 들어갑니다. 직업은 충동에 동그라미 쳐요. 충동을 만족시키는 수단이면서 감추어진 욕구를 분출하는 출구라고 간주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 충동이나 본능적인 요소를 좀 중요시하는 거니까요. 보딘, 나흐만, 세갈은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직업 발달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보딘은 정신분석 이론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도 돼요. 초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정신분석 이론은 발달 초기를 상당히 강조했던 이론 중에 하나죠. 초기의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이러한 상호작용 결과가 욕구 위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6세까지 형성되고 직업 선택은 주로 초기 형성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초기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 4번 별표 초기 경험을 강조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생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9가지 직업군을 제시했는데요. 자, 여기 각주를 보면 9가지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섭취적, 구강 공격적, 그 다음에 조작적, 감각적, 학문적, 성기적, 탐색적, 유동적, 억제적, 공개적, 율동적, 운동적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직업군을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한 9가지 직업군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들을 하나씩 보죠. 첫 번째가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법입니다. 샘슨 등에 의해서 이제 제시된 건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니까 별표를 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법 개념을 보겠습니다. 개인이 진로 결정을 내리고 진로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느냐, 정보 이용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정보를 이용하는지 측면에서 진로 발달에 적용했다. 패터슨, 샘슨, 리어던 이런 학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인지적 정보 처리 능력을 발달시키려면은 학습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진로 문제 해결은 1차적으로 인지적 과정이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인지적 과정이 밑에 각주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직상 기출 박스 있죠. 거기에도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를 분류하고 내담자가 지식을 획득하여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개입 기능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밑에 직상 기출을 좀 보면 진로 정보 처리 또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을 보면 패터슨, 샘슨, 리어던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샘슨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로 정보 처리 영역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세 번째는 진로 의사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때 좀 보기로 하고요. 진로 의사결정 과정의 의사결정 기술 영역을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1번부터 해보죠.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흥미적성, 가치 등을 측정하여 자신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는 영역이 말 그대로 자기 지식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지식입니다. 직업 지식 영역인데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류하는 직업 분류 체계로 발전하는 영역으로 직업 분류 체계의 밑줄. 직업 지식에 대한 정보는 장기 기억 속에 여러 수준의 개념적 위계를 갖고 저장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 기술 영역이라 하는데요. 내담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영역입니다. 의사결정을 돕는 모델을 개발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기술 영역이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C, A, S, V, E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거기 단어를 보시면 컷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C, A, S, V, E를 그 이니셜을 딴 거예요. 밑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이 있고 그 다음에 A는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분석 단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는 synthesis라고 해서 종합 단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는 우리가 value라고 하는 것이 가치란 단어잖아요. 그래서 valuing 해서 가치평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ecution이 바로 실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컷삽이 과정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발음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대문자를. 자, 그래서 C, A, S, V, E 이 이니셜의 순서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지적인 과정이다.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죠. 이러한 과정은 의사소통과 문제를 점검하고 분석하고 종합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끊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5단계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의사소통임이죠. 소통과 문제인식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석이 되겠죠. 분석 단계로서 자신의 이해와 직업에 대한 이해를 더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합 단계가 됩니다. 이 종합 단계는 자기 지식과 직업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 단계라고 합니다. 가치 평가 단계가 4단계인데요. 종합 단계 선택한 3개나 4개의 진로 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제 실행 단계가 되겠는데요. 가치 평가 단계에서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행동에 옮길지, 다른 말로 하면 행동 실행이 되겠죠. 옮길지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초인지 단계가 있는데요. 최상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과정이 초인지인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을 초인지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 밑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보면 지식 영역에 두 가지가 있죠. 맨 아래 왼쪽에 보니까 자기 지식이 있고 오른쪽에 직업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기술 영역을 보니까 나의 의사결정 방법 알기 위해서 정보처리, 컷사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실행입니다. 실행으로 고쳐주십시오. 실행과정 영역인데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라고 해서요. 거기에 보면 메타인지가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바로 초인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과정이 바로 초인지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컷삽이 해당되는 것들과 함께 초인지까지 피라미드로 만들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법에서 좀 중요도가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내담자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샘슨과 패터슨과 리어던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넣어드렸거든요. 위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라미드로 해서 정리를 하죠. 한꺼번에. 첫 번째가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법이죠. 여기는 2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법에서 우리가 피라미드형 그 내용을 보면 진로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서 정보 처리, 진로 정보 처리 영역의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로 정보 처리를 인지적 정보 처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보면 자, 세 칸을 나누는데 여기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맨 아래가 지식 영역이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제 자기 지식입니다. 자기 지식인데 자신의 어떤 그 적성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직업 지식이 됩니다. 직업 지식, 직업 분류 체계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직업 분류 체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아래는 바로 이제 두 가지의 지식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사결정 기술 영역입니다. 의사결정 기술 영역. 자, 의사결정 기술 영역에서 컷사비 과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컷사비 과정이 들어가는데 이 컷사비 과정을 빼서 써보면 첫 번째가 뭐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이 분석이죠. 자, 그 다음이 종합입니다. 그 다음이 가치평가고요. 그 다음이 실행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행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컷사비 과정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외우기가 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단어를 외워서 여러분들이 두문장 기법을 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써본다면 의, 분,
종가실 이런 식으로 5글자를 외우셔도 돼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바로 의사결정 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맨 위에가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초인지 영역입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초인지 영역인데 이것을 최상위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사결정, 진로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로의사결정 과정 전체, 이 밑에 있는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전체 조망이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게 바로 메타인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개념을 써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공무원 기출 적용을 잠깐 볼까요?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따른 내담자 분류인데요. 평가에서 중요한 과제는 문제 자체를 파악하는 일과 내담자를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일입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요. 내담자를 분류하는 이유는 진로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들이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진로 상담 모형이나 단순한 진로 상담 기법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특성이 있는 내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슨, 패터슨, 리어던의 밑줄, 이분들은 진로 욕구의 성격에 따라서 내담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진로 결정자, 두 번째가 진로 미결정자, 세 번째가 우유부단형,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요. 우유부단형은 진로 무결정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자, 이 샘슨 등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의 학자입니다. 자, 샘슨 등은 거기 나온 대로 진로 욕구 성격에 따라 내담자를 분류했다. 그 내담자를 분류한 것이 첫 번째가 진로 결정자, 두 번째가 진로 미결정자, 세 번째가 우유부단형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형의 동의어는 진로 무결정자 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진로 결정자를 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잘된 것인지 명료하길 원하는 내담자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입니다. 진로 의사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내담자입니다. 3번에 이렇게 별표 치거나 V자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로 의사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로 의사 결정 한 것처럼 보이나, 자, 실제적으로는 결정을 하지 못한 내담자입니다. 실제로 결정을 못한 내담자, 이 사람이 진로 결정자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미결정자 보겠습니다. 자, 미결정자는 1번과 2번에 체킹하셔야 되는데요. 자신의 모습, 직업, 의사결정을 위한 지식이 부족한 내담자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내담자에 가로치고요. 다양한 능력으로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갖게 되어 진로 결정을 하기 어려운 내담자라고 합니다. 다양한 능력으로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 그것도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내담자, 이 사람을 미결정자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의사결정을 위한 2가지로 나눠서 하면요. 첫 번째는 지식이 부족한 내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능력으로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진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능력으로 많은 기회를 갖는 내담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갖는 내담자, 이 사람이 진로 미결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부단령을 보면 그 생활의 전반적인 장애를 주는 불안을 동반한 내담자다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내담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불안한 내담자가 바로 우유부단령 무결정자가 된다. 이 생활의 전반적인 장애를 주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 전반에 장애를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부적응적인 성격을 지닌 내담자. 자, 부적응적 성격 내담자입니다. 부적응적인 성격의 내담자가 바로 우유부단형이 된다. 시험장 가면 좀 많이 헷갈리시니까 이 정도의 노트를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끝내고 나서 공무원 시험 문제 20문제를 풀어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됐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인지적 조망 들어갑니다. 사회인지적 조망은 사회인지적 조망에 해당되는 학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렌트, 브라운, 해케트가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은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보통 렌트와 브라운 정도입니다. 자기 개념과 자기 효능감과 같은 관련 있는 개념들의 공통 의미를 합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족과 안정성과 같은 공통적인 성과를 충분히 기술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흥미나 자기 효능감이나 능력과 욕구와 같은 다양한 내용들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입니다. 자, 사회인지 이론의 반두라가 나왔습니다. 이 반두라의 사회인지론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인지적 과정이나 자기규제 과정이나 동기 과정을 생애 현상에 혼합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반두라의 개념 중에 파지라고 하는 인지가 있고 자기조정, 자기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학습의 과정의 마지막에 동기화 과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애의 어떤 현상에 이런 부분들을 혼합을 해서 사회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된 목표는 학습 경험을 형성하고 진로 행동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매개 변인을 규정하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삼축 호혜성 모델에 별표 쳐주시고요. 대개 이제 삼축 호혜성은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의 변인은 뭐냐? 개인 동그라미, 환경 동그라미, 행동 동그라미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개인의 신체적인 속성, 외부 환경 요인, 외형적 행동 이렇게 다 외우지 마시고요. 개인이 있고 환경이 있고 행동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변이는 모두 개인 발전의 인과적 힘으로 상호작용하며 이 이론은 개인 행동 상황 또는 환경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로 발달의 개인적인 결정 요인 세 가지가 있다. 별표. 진로 개발의 개인적인 결정 요인 세 가지는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의 동그라미 1, 두 번째 성과 기대의 동그라미 2, 세 번째 개인 목표의 동그라미 3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심화학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화학습에서 반가로 4번에 별표 쳐주시고요. 자, 사회인지 진로 이론입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반두라가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말씀드렸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케트, 베츠 이런 학자들인데요.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해케트와 베츠가 여성의 진로 발달 및 선택을 설명하는 시도에서 태동했고 렌트, 브라운, 해케트에 의해서 완전한 모습이 알려졌습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 위에서 본다면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자, 이들은 여성의 성사회화가 여성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여성은 자신의 재능을 실현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진로 대안을 넓게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심을 가지고 진로 대안 영역이 제한하는 과정에서 반두라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주목하게 됩니다.
해케트 등은 진로 선택이 이 편인들 간의 단순한 조합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이라는 인지적 측면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게 뭐냐면요. 어떠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필히 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신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인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그래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의 개념을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이론적 틀에 포함시켜서 렌트 등은 진로 관련 행동을 설명하고 예언하는 흥미, 선택, 수행 세 가지 영역의 모델을 이 사회인지 이론에 제안하게 됩니다.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흥미 모형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느끼는 것에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의 동그라미, 선택입니다. 개인의 성별, 인종, 성격 등의 개인차, 환경이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학습 경험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선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모형은 개인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속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을 수행해낼 것인지를 예측하는데 과거의 성취도가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에 영향을 주어서 최종 수행 목표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수행 수준을 이끌어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흥미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제 자신의 흥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모형에서는 개인의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잖아요. 환경도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학습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학습 경험이, 환경이 바로 이제 자기 효능감이나 결과 기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선택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 모형은 무엇입니까? 수행 모형은 자,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데 자, 과거에 어떤 성취했던 것이 있다. 만약에 과거에 성취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결과 기대에 영향을 줘서 이 수행을 잘할 수 있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을 잘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행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흥미 모형, 선택 모형, 수행 모형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사회인지 진로 이론에서 언급한 근접 영향 개념이 나옵니다. 근접 영향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 기출 적용인데요. 사회인지 이론의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 개인 변인들은 독립적으로 진로 흥미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 아래에서 개인의 경험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 말이고요. 환경 변인을 크게 배경 맥락 요인과 근접 맥락 요인으로 나누어서 개념화해 볼 수 있는데요. 배경 맥락 변인을 보면 개인이 진로 발달의 과정에서 개인이 속한 가족이나 사회나 문화에 의해서 사회적 기능을 익히게 되죠. 역할을 내면할 때 스며든다. 이걸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죠. 결국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직업적 흥미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배경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접 맥락 변인. 이제 이게 근접 영향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별표 치세요. 비교적 진로 선택의 시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특정 진로를 추구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 재정적 지원, 끊어요. 당시의 경제 상황, 해당 시기의 사회문화적 진로 장벽 이런 것들이 바로 근접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학습 이론을 봤고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을 봤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을 봅니다. 세 번째. 자,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반두라도 있었고, 렌트도 있었고, 브라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케트도 있었다. 자, 이런 학자들이 바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학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 사회인지적 요소를 중요시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두라가 있었는데 이 반두라에서는 삼축 호혜성 모형을 기억하십시오. 반두라에서는 삼축 호혜성 모형이 있다. 이 삼축 호혜성 모형은 무엇이냐? 그림으로 표시하면 개인이 있다.
그 다음에 환경, 상황이 있다. 그 다음에 행동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진로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판도라의 삼축 호혜성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심화학습에 있었던 거 생각나십니까? 심화학습에 있었던 것을 보면 흥미, 선택, 수행 이 세 가지가 바로 사회 그 진로 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렌트 등이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렌트 등에 의해서 렌트 등에 의해서 진로 선택에 대한 것은 진로 선택, 진로 행동에 대한 것은 세 가지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흥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선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수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드렸죠. 자, 여기 세 가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진로를 결정하거나 진로를 개발하는데 개인적인 요인 세 가지가 있었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 기대라고 하는 거, 개인 목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로 개발의 개인적인 결정 요인을 보겠습니다. 판도라가 제시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진로 개발의 개인의 세 가지 요인입니다. 세 가지 중요 요인은 첫 번째, 자신은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 결과에 대한 기대감, 결과 기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마지막 개인의 목표, 개인 목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자기 효능감이나 결과 기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 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접 영향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우리가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개인 변인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개인의 흥미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개인 변인이 되는 거고요. 환경 변인은 배경, 맥락 변인, 배경 변이를 할 수 있어요. 배경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근접 영향을 주는 근접 변이인데, 이 근접 변이는 거기 나온 대로 환경적인 변이니까 특정 진로를 추구할 수 있는 가족의 어떤 정서적이나 재정적인 지원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경제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문화적인 진로 장벽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라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에서 사회인지 이론이라 할게요. 영향 요인이 있다. 진로를 선택하는데 영향 요인이 있다. 그 영향 요인의 세 가지는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 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변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환경 변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경 변인, 배경 맥락 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근접 맥락 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을 근접 영향이라고 나왔어요. 근접 영향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에 가장 이제 근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요인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가족의 지원,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재정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진로 장벽 등, 요즘같이 실업률이 상당히 높을 때는 바로 이제 근접 맥락 변인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인 근접 맥락 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가지는 좀 짧은 건데요.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브라운이 있는데, 브라운은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기능이 개인의 가치의 동그라미, 신념이죠. 가치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형성되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2번 별표. 흥미는 가치만큼 진로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죠. 왜냐하면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이제 시험에서 잘 바뀌어서 나오니까 잘 알아놓으시고요. 가치들은 원하는 목표 상태의 방향을 제공하며 목표 설정에 중추적인 역할함에 따라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하는 것이 가치다. 가치는 행동 역할을 합리화하는 강력한 결정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가치 읽어주세요. 시작. 가치는 개인이 환경 속에서 행동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중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금방 한 것은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브라운이었습니다. 맥락적 접근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맥락적 접근하면은 되게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시되는 거예요. 자, 진로 연구와 진로 상담에 대한 맥락상의 행위 설명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며 구성주의 철학적 입장을 토대로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성주의 진로 접근 모형도 배웠는데 뭐 생애 설계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환경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2번 별표, 맥락적 관점의 대상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행위 연구다 라고 했습니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거기 가로 묶어주십시오. 행위체계는 투사와 진로로 구성되며 투사는 둘 이상의 사람들 간의 행위에 대해 합의하고 진로는 행위들 간의 연결점을 구축하고 계획, 목표, 정서 및 내부 인지들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행위 조직화의 수준은 기억, 요소, 신체적, 언어적 행동. 두 번째는 기능상의 단계, 요소보다는 고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디귿은 목표, 최고 수준의 행위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맥락적 관점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은 흥미보다는 가치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겨져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진로 선택하는 데서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기 효능감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반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효능감 이론은 반두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고나 심상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노력의 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효능감이 많이 있다 그러면 노력을 더욱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해케트와 베츠의 견해가 있는데, 자, 밑에 각주를 보십시오. 해케트와 베츠는 앞에 여성 이야기가 나왔었죠. 성차를 설명한 가장 유망한 이론은 반두라의 사회인지 이론을 토대로 한 해케트와 베츠의 자기 효능감 이론이다. 이것도 하나 명제처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차를 설명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성의 어떤 진로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제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해케트와 베츠가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믿는 여성들은 진로 기동성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권에도 제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믿는다, 그 말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여성들은 진로 어떤 기동성 측면이나 진로 선택권에서 많은 제약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밝혔던 학자들입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톨버트가 제시한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톨버트는 진로 발달 영향 주는 요인으로서 직업 적성, 직업적인 흥미, 인성, 직업 성숙도의 발달, 성취도, 가정, 성별, 인종, 장애물, 교육 정도, 경제적 조건 등 9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는 적성입니다. 두 번째는 흥미입니다. 세 번째는 인성입니다. 네 번째는 성숙도입니다. 직업의 성숙도예요. 직업 성숙도에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성취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 성별, 인종,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가정, 성별, 인종 이런 것들을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장애물, 교육 정도,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바로 톨버트가 말한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9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 조금 길었습니다만 앞에 있는 이론 3가지가 중요하네요. 앞에 있는 이론 사회학습 이론이나 사회인지적 진로 발달 이론이나
인지적 정보 처리 접근 이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이 내용들을 좀 더 판서를 많이 해드렸고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